차가운 가을비가 대지를 적셨다. 강원도 깊은 산골. 문명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자리한 박도연 노인의 작은 농장은 짙은 안개와 이슬비에 젖어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기와집 지붕은 빗물에 젖어 짙은 고동색으로 빛났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은 주황빛을 잃고 눅눅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도연 노인은 헛간 처마 밑에 앉아 무심한 눈으로 비 내리는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백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주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응시했다. 미소라는 이름의 이 진돗개는 노인의 유일한 가족이자 말벗이었다. 1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은 둘 사이에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를 만들어 주었다. 올해는 비가 참 잦구나. 노인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미소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한번 툭 치고는 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노인의 손이 거칠고 투박했지만 미소의 흰 털을 쓰다듬는 손길만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 손은 평생 흙을 만지고 농기구를 다뤄온 농부의 손이었지만 한때는 전혀 다른 것을 쥐었던 손이기도 했다. 노인의 깊게 펜 주름 사이로 스며든 세월의 흔적 속에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과거가 숨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농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흙길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빗줄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읍내에서도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이 외땅우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비에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는 사람의 모습임이 분명해졌다. 노인의 무심하던 눈빛에 희미한 경계심이 서렸다. 미소는 이미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털을 곤두선 채 낯선 침입자를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미소야, 조용히.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소는 으르렁거림을 멈췄지만 경계태세는 풀지 않았다. 남자는 농장 울타리 앞에 다다르자마자 힘이 다했는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흙탕물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입고 있는 옷은 계절에 맞지 않게 얇았고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앙상한 체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박도연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그 경계심 너머에 있는 연민.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잿빛으로 변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오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40줄은 넘어 보였지만 고단한 삶이 그의 얼굴에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을 새겨놓았다. 그의 눈빛이 노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박도연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치 속이 텅 빈 갈대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남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미소가 뒤따라 들어오며 남자의 발치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만 더 이상 짖지는 않았다. 주인의 행동에서 위협이 없음을 직감한 것이다. 노인은 남자를 아랫목에 앉히고 낡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솥에 불을 지폈다. 금세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뜨끈한 김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갓 지은 쌀밥에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텃밭에서 막 뽑아온 물을 넣고 끓인 된장찌개, 소박하기 짝이 없는 밥상이었지만 지금 이 남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간절한 것이었다. 남자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았다. 박도연 노인은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자의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남자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도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일단 좀 쉬게.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노인은 남자를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남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박도연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건넌방에서 자는 남자의 뒤척이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잠꼬대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공포는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안 돼. 거긴 금지된 구역이야. 순간 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금지된 구역. 너무나도 오래되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단어였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배신, 모두가 함정이었어. 남자의 잠꼬대는 계속되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그의 온몸이 가늘게 경련했다. 박도연 노인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남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굳어버렸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피와 배신, 그리고 죽음으로 얼룩졌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아니야. 우연일 거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상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건넌방 문을 열고 잠든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빗소리에 섞여 남자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얼굴 위로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밤새 내린 비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가 농장 주변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자욱한 안개는 세상을 농장과 바깥 세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도연 노인은 평소와 같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건넌방에서 자던 남자. 강민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 노숙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미동도 없었다. 미소만이 노인의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노인의 빗자루질 소리와 미소의 발소리만이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르르릉. 고요를 깨뜨리는 낯선 소리가 안개 저편에서 들려왔다. 농기계 소리와는 다른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다. 이 산골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다. 노인의 빗자루질이 멈췄다. 미소는 귀를 끝세우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엔진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흙길의 자갈이 타이어에 밟혀 으스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윽고 안개를 뚫고 검은색의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가 아니었다. 매끄럽고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농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투성이 흙길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은 선두에 선 차량의 번호판에 고정되었다. 안개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별이 새겨진 군용 번호판, 육군 장성의 차량임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차량 행렬은 농장 마당 한가운데에 멈추어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정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주위를 둘러싸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선두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군 장성 정복을 입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아침 안개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오직 한 곳, 낡은 헛간 처마 밑에 서 있는 박도연 노인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자욱한 안개 속 수십 년간 멈춰있던 두 남자의 시간이 다시 끔찍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농장의 아침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길한 방문객들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박도연 노인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짜인 각본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재빨리 우산을 펼쳐 그의 머리 위를 가렸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마치 이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마저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그는 박도연 노인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최관룡,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끔 보던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물.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은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박도연 노인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과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는 특유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입니다, 박 선배님. 최관룡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선배라는 호칭은 존중이 아닌 과거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상대를 옭아매려는 교묘한 족쇄와도 같았다. 박도연 노인은 대답 대신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그의 시선은 최관룡의 번쩍이는 군화에서 시작해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군복을 지나 그의 얼굴에 멈췄다. 노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여긴 어인 일이시오. 장군, 보시다시피 이런 누추한 곳은 장군 같은 귀한 분이 오실 만한 곳이 못 되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건조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선배라는 호칭을 무시하고 장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둘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최관룡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선배님께서 이런 곳에 은둔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선배님을 찾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농부가 되어 살아계셨군요. 세월은 역시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은둔, 농부, 그 단어들에는 한때 촉망받던 천재과학자였던 박도연의 현재를 비웃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소. 나는 평생 땅이나 파며 살아온 늙은 농부일 뿐이오. 박도연은 시치미를 떼며 돌아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박도연. 최관룡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의 위선은 없었다.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온 이상.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니 시간 낭비는 비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집과 헛간 주변으로 흩어져 마치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형성하는 듯했다. 미소가 위협을 느끼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미소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대체 원하는 게 뭐여? 노인이 마침내 몸을 돌려 최관룡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최관룡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생명차, 샹밍차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약초와 그걸 배양할 수 있는 기술,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생명차, 그 이름이 나오자 박도현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적의 식물. 20여 년 전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군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바로 박도현의 손에서 시작되고 최관룡의 배신으로 끝이 났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그런 건 없소. 박도현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최관룡은 놓치지 않았다. 아직도 그런 순진한 고집을 부리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지요. 23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의 제7연구구역.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우리가 맺었던 약속,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사고, 전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최관룡은 사고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날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최관룡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데이터를 가로챈 뒤 박도현을 포함한 핵심 연구원들이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박도현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동료들의 비명, 빗속에 퍼져나가던 화약 냄새, 그리고 자신을 보며 비웃던 젊은 시절 최관룡의 얼굴.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기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다. 복수심보다는 환멸과 허무함이 더 컸기에 그는 과거를 묻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그날 당신이 묻었던 건 내 동료들뿐만이 아니었어. 생명차 프로젝트 그 자체도 함께 묻혔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여긴 당신이 찾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상주의자처럼 구시는군요. 최관룡은 코웃음을 쳤다. 선배님은 모르시겠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선배님이 흑파고 사실 동안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저보다 더 높은 분들에게 그 생명차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명령일 수도 있지요. 국가라. 박도현은 씁쓸하게 되뇌었다. 당신의 탐욕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시오. 역겨우니까. 순간 최관룡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도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부하들이 긴장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최관룡은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차갑게 웃었다. 좋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박도현의 허름한 행색과 낡은 집을 한번 훑어보았다. 이런 평화로운 삶, 아주 소중하시겠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런 평화는 아주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서져 버린다는 걸. 제가 바로 그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가족, 이웃, 그리고 이 땅 자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비열한 선전포고였다. 최관룡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뒤를 따라 채 올라탔다. 잠시 후 검은 세단들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농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박도연 노인은 한참 동안 차들이 사라진 길 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년간 쌓아 올린 평화의 두기. 최관룡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건넌방에 닫힌 문에 머물렀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나타난 낯선 남자. 그의 잠꼬대에서 흘러나왔던 단어들. 금지된 구역. 배신.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의 방문객과 오늘 아침의 침입자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혼자 찾아오지 않았다. 또 다른 희생자를 혹은 증인을 대동하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박도연 노인의 얼굴에서 늙은 농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혹독한 세월과 배신을 이겨낸 생존자의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묻었던 과거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다시 파내야만 했다. 최관룡의 차량 행렬이 남긴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건넌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극한의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박도연 노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집 안으로 달려갔다. 건넌방 문을 열자 방 안의 풍경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얌전히 잠들어 있던 사내. 강민준이 방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고 텅 빈 벽을 마치 실지 않은 괴물을 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오지마. 저리 가 함정이야. 전부 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멀리서 들렸던 차량의 엔진음과 희미하게나마 전해졌을 최관룡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반가쇠를 당겨버린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을 안전한 농부의 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핏빛으로 물든 전장. 포탄이 터지고 동료들이 쓰러져 가던 그날의 지옥만이 보일 뿐이었다. 박도연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아 바깥의 찬 공기를 막고 강민준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괜찮소. 여긴 안전하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민준에게 닿지 않았다. 강민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듯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속지 않아. 내 놈들이 다 죽였어. 그의 외침에 박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강민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빕년 전의 배신자 최관룡의 얼굴일지도 몰랐다. 박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을 거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수건과 끓인 보리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강민준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그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보리차를 놓았다. 목이라도 죽이시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작적인 공포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자 강민주는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박도연과 그가 내려놓은 보리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도연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집어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그의 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기력이 소진된 사람처럼 그대로 이부자리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몸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도연은 그의 임에 손을 대보았다. 펄펄 끓는 열기에 노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강민준의 위솥을 벗겨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손길이 멈칫했다. 강민준의 등과 어깨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오래되어 하얗게 변색된 흉터들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떤 것은 날카로운 파편에 찢긴 듯했고 어떤 것은 뜨거운 쇠에 지진 것처럼 흉측하게 뭉그러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전장에서 생긴 상처들이었다. 박도현은 군 의료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전문가였다. 그는 한눈에 그 상처들이 총상과 파편상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역시나 그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버려진 군인이었다. 박도현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인지 강민주는 이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잠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사투의 시작이었다. 후퇴하라 7구역이다. 여긴 제7연구구역이야. 강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절박하게 움켜쥐려는 듯 움직였다. 초해중령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중령, 박도현의 귀가 번쩍 뜨였다. 23년 전, 그거 사고 당시 최관룡의 계급이었다. 박도현의 기억 속 데이터와 샘플을 모두 챙긴 뒤 부하들에게 총구를 돌리라고 명령하던 최관룡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강민준의 악몽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깨진 필름처럼 제멋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짙은 녹색의 정글, 쏟아지는 폭우가 시야를 가린다.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귓가는 동료들의 비명과 총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자신은 20살 남짓의 어린 병사, 임무의 중요성도 모른 채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VIP 박도연 박사를 경호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아군이라 믿었던 최중령의 부대원들이 그들에게 총구를 돌린다. 혼란과 배신, 쓰러져가는 전우들. 박 박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파편이 그의 몸을 꿰뚫는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 그는 보았다. 박 박사가 쓰러지는 모습과 그 위에서 무언가를 뒤지며 미소 짓던 최중령의 얼굴을. 안 돼, 박사님.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잠꼬대는 박도현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 남자는 그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경호부대 소속의 병사였다. 자신과 함께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던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박도현은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았다. 죄책감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은 살아남아 지난 20년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날의 충격과 상처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기억마저 잃고 거리를 헤매는 유령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최관룡이 앗아간 것은 자신의 영구와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과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박도현의 눈에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이 희생자의 짓밟힌 삶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였다.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미소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미소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강민준이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낡고 해진 배낭으로 다가갔다. 배낭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나고 있었지만 미소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소는 유독 배낭의 한쪽, 작은 옆주머니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앞발로 그 주머니를 긁으며 박도현을 돌아보았다. 마치 여기에 무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도현은 미소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소는 영리한 개였다. 쓸데없이 짖거나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배낭으로 다가가 미소가 가리키는 옆주머니를 살펴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주머니였다. 지퍼도 고장이 나 반쯤 열려 있었다. 하지만 미소는 계속해서 그곳을 가리키며 낑낑거렸다. 박도현은 허리를 숙여 주머니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그것은 주머니의 낡은 안감천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박도현은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물건을 꺼냈다. 그의 손바닥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흙과 녹으로 뒤덮인 낡은 군용 인식표였다. 서울의 중심부 국방부의 위압적인 건물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 최관룡 대장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고급 시가와 수정 재떨이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국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분의 상태가 위중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최관룡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번 일에 걸었다. 병상에 누운 권력자에게 생명차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줌으로써 차기 권력 구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생명차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권력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런데 그 열쇠를 쥔 늙은이가 20년 만에 찾아낸 박도현이 감히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시골 구석에 처박혀 흙이나 파는 주제에 아직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멍청한 이상주의자. 최관룡의 얼굴에 살기가 스쳤다. 김 소장.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부관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 늙은이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나? 예, 장군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숨을 조여야지. 최관룡은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전공법은 통하지 않는 상대다. 읍사무소, 군청, 경찰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연주를 이용해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좋으니 그놈의 농장을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압박해 그의 발을 묶고 숨통을 조여서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구슬려 그를 고립시켜 아무도 그 늙은이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게. 그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찾아가지. 알아들었나?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부관이 물러나자 최관룡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도현. 그 이름은 그에게 있어 성공의 마지막 걸림돌이자 동시에 23년 전의 끔찍한 비밀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 비밀은 단순히 연구 성과를 가로챈 것이 아니었다. 그날 그는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른 반역 행위를 눈치챈 부대원을 제거해야만 했다. 생명차는 그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살인을 덮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박도현은 그 모든 진실의 마지막 증인이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제거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며칠 후 박도현의 평화로운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군청에서 나왔다는 공무원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농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기계적인 표정으로 박도현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따졌다. 박도현 씨 되십니까? 최근 익명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사실 확인차 나왔습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말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고압적인 태도가 서려 있었다. 민원이라니요. 제가 여기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요. 저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우선 이쪽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농장의 일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유해 오신 겁니다. 박도현은 어이가 없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정착할 때 분명 마을 이장과 함께 경계를 확인했다. 이제 와서 불법 점유라니 명백한 생트집이었다. B분만 아니니다. 다른 공무원이 말을 받았다. 농약 사용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독성 농약을 사용해 지역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그는 마치 증거라도 잡았다는 듯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병 하나를 들어보였다. 박도현의 헛간 근처에서 발견했다는 농약병이었다. 박도현은 평생 유기농법을 고집해왔다. 저런 농약은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었다. 명백히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이건 모함이오. 나는 그런 농약을 쓴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은 정식 조사를 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경고 조치만 하겠습니다만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농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박도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최관룡의 지심을 직감했다.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합법의 탈을 쓴 채 상대를 옥죄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관룡이 20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이 되면 정체 모를 차량이 농장 주변을 배회하며 경적을 울려대고 창문으로 강한 헤드라이트를 비춰 잠을 방해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농장을 감시하는 낯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다. 잠을 자고 있는 강민준이 놀라 경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박도현은 밤새 불을 켜고 마루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며칠 뒤 그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다가 망견자실하고 말았다. 애지중지 키워온 배추와 무밭의 상당 부분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다. 누군가 밤사이 몰래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울타리의 일부는 날카롭게 끊겨 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다. 평소에는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수확한 채소를 나눠 먹던 이웃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농장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군청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괜한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어두운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박 영감님, 드릴 말씀이 있수다. 이장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다. 저 군청에서 말이오. 당분간 영감님 댁이랑 엮이지 말라고 연락이 왔수다. 괜히 도와주다가 같이 피해보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 다들 겁을 먹어서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며 이장을 돌려보냈다. 이장이 돌아간 뒤 농장에는 완벽한 정적과 고립감만이 남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해질 무렵 박도현은 짓밟힌 자신의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수십 년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땅에서 그는 이제 이방인이자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다. 최관룡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박도연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사는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 안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안에는 아직 과거에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병사가 잠들어 있고 책상 위에는 그 병사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인식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선다는 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저 남자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늙은 맹수는 이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관룡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박도현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지친 몸을 이끌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방 안에서 여전히 앓고 있었지만 박도현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인지 고열은 내리고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이 들 때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던 미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뒷마당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보통의 짖음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주인을 향한 절박한 외침 같았다. 미소야, 왜 그러느냐? 박도현이 타이르듯 불렀지만 미소는 짖음을 멈추지 않고 뒷마당에 있는 낡은 감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그 감나무는 박도현의 아버지가 심은 것으로 그의 가족사와 함께한 농장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였다. 미소는 나무 밑동에 다다르자 마치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미소의 절박한 낑낑거림이 조용한 농장에 울려 퍼졌다. 박도현은 미소의 기이한 행동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들짐승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지만 미소의 행동은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미소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 주변을 맴돌곤 했다. 마치 무언가 잊힌 냄새 혹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처럼. 거기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박도현은 삽을 들고 미소가 파헤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미소는 주인이 오자 더욱 신이 나서 꼬리를 치며 땅을 팠다.
박도현은 한숨을 쉬며 미소가 파놓은 곳에 삽을 꽂아 넣었다. 질퍽한 흙이 몇 번 퍼져나가고 그때였다.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둔탁한 금소금이 울렸다. 박도현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땅속에서 녹슨 소의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아이의 신발 상자만 한 크기에 수십 년은 됨직한 낡은 상자였다. 순간 박도현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2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그날 밤, 그는 빗속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자신의 과거와 함께 이 상자를 묻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리라. 이대로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게 하리라 맹세하며, 하지만 미소의 동물적인 본능이 주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기어이 찾아낸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 표면에 흙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군용 마크가 드러났다. 제7 연구구역의 표식이었다. 박도현은 낡은 공구함에서 망치와 정을 가져와 상자의 녹슨 잠금쇠를 내리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삐걱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상자 안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다. 가장 위에는 비닐에 쌓인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다. 박도현의 연구 일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바래고 번진 잉크 속에는 생명차의 배합 공식, 성장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 막바지에 이르러 당시 최관룡 중령의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 중령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보다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과 군용 물자의 흐름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적힌 마지막 페이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수첩 밑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연구팀과 경호부대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젊고 총기 넘치던 시절에 박도현이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야심 가득한 눈빛에 젊은 최관룡이 서 있었다. 그리고 뒷줄에 앳된 병사들 사이에서 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청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지금 건넌방에 누워있는 강민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사진 및 상자 바닥에는 며칠 전 강민준의 배낭에서 발견했던 군용 인식표가 놓여 있었다. 그가 혹시 몰라 상자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육군 일병 강민준. 박도현이 망견자실하게 과거의 유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그건 등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자. 어느새 잠에서 깬 강민준이 문지방에 기댄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과 인식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단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젊은 박도현, 교활한 미소의 최관룡, 그리고 자기 자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에 닿는 순간 과광,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막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 나오며 지난 23년간의 공백을 끔찍한 진실의 급류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비, 귓가를 찢는 총성, 자신은 20살의 강민준 일병, 존경하는 박도현 박사님을 경호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갑자기 아군이
최관용 중령의 직속 부대원들이 총구를 돌린다. 못들 하는 거야. 소대장님의 외침은 총성에 묻힌다.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혼란 속에서 박사님을 보호하려 몸을 날리지만 등 뒤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진다.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는 보았다. 최중령이 쓰러진 박사님의 품에서 연구 자료가 든 가방을 빼앗고 확인 사살을 위해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다른 병사가 자신을 끌고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지는 것을. 크헉. 강민주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의 눈, 더 이상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텅 빈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배신의 고통,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처절한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며 박도연을 올려다보았다. 2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의 입에서 올바른 호칭이 흘러나왔다. 목이 메어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발음만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박사님, 살아계셨군요.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마음씨 좋은 늙은 농부와 기억을 잃은 노숙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천재 과학자와 그를 지키려 했던 충직한 병사만이 남아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끔찍했던 진실을 확인한 두 명의 생존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조용하던 농가의 방 안.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이제는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민준의 입에서 박사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23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의 간극이 무너져 내리고 두 남자는 비로소 같은 시간, 같은 진실 앞에 마주 섰다. 박도현은 더 이상 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늙은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부하를 마주한 지휘관이자 죄책감을 짊어진 스승이었다. 박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일어서게. 강일병.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말에 강민주는 울음을 그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동의 적에 대한 분노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도현은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깨끗하게 세탁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면바지와 셔츠를 입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루를 걷는 그의 모습에서는 흙먼지 대신 지성의 향기가 묻어나왔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소의 상자에서 꺼낸 연구 일지와 사진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마치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방정식을 마주한 수학자처럼 깊은 사색에 잠겼다. 강민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에 몸을 씻고 박도현이 내어준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으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히던 공허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군인의 예리함과 목표를 찾은 자의 총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았고 이제 그 과거를 바로잡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다. 그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몸을 풀며 잊고 있던 군대의 제식 동작들을 반복했다.
무너졌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소박한 농가의 식탁은 이제 모든 전략이 시작될 작전 회의실이 되었다. 최관룡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자네. 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안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제거하려 들 거야. 경찰이나 언론에 섣불리 제보했다가는 우리가 먼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될 걸세.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박사님, 그는 군 내부에 자기 라인을 이용해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할 겁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더 강한 군의 힘으로 그를 쳐야 합니다. 내부라, 그게 문제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군 상층부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인맥을 깔아놓았을 테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박도연의 얼굴에 고뇌가 스쳤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강민준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연구소 단체 사진이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박사님께서 믿을 만한 분은 없으십니까? 최관룡의 라인이 아닌 정말로 정의를 생각하는 군인 말입니다. 박도현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세월 속에 잊혔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대부분은 최관룡에게 줄을 서거나 사건 이후 군복을 벗었다. 그의 시선이 사진 한쪽 구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젊은 연구원에게 멈췄다. 김진태. 박도현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그때 내 밑에 있던 수석연구원이었지. 머리가 비상하고 정직했지만 출세욕이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 그래서 최관룡이 항상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 그분은 지금 어디에? 사건 이후 연구소에 환멸을 느끼고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들었네. 아마 군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박도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감찰부 젠차부였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의 감찰부. 군 내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지.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분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관룡 같은 부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감찰부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하지? 이 집 전화는 분명 도청되고 있을 테고 농장 밖은 놈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강민준이 군용 지도를 그리듯 식탁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박사님, 농장 뒤편은 험한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감시하는 놈들도 설마 이 늙은 박사님께서 밤중에 저 험한 산을 탈 거라고는 생각 못할 겁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앞쪽으로 끄는 사이 박사님께서 산을 넘어 옆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자네가 어떻게 시선을 끈단 말인가? 미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강민준은 얌전히 앉아있는 미소를 보며 말했다. 제가 미소와 함께 농장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면 놈들은 분명 그쪽에 집중할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도현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펜과 종이를 가져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보내는 편지였기에 암호가 필요했다. 김진태 박사에게 23년 전 우리가 함께 발표했던 논문 기억하는가? 자네가 오류라고 주장했던 세 번째 공식. 그 공식의 해답을 드디어 찾았네. 오래 묵은 감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었으니 믿을 만한 수확꾼이 필요하네. 이 편지를 보거든. 다음 주 금요일 전고 춘천역 앞 오래된 찻집 낭만에서 보세. 그 논문과 세 번째 공식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였다.
감나무 열매는 진실과 증거를, 수학구는 수사관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민주는 미소의 목줄을 잡고 농장 앞길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미소를 부르며 마치 산책 나온 것처럼 행동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감시하던 자들의 시선이 온통 그들에게로 쏠렸다. 미소는 강민준의 신호에 맞춰 길 건너편 숲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사이 박도연은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뒷산으로 향했다. 늙은 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20년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익숙한 산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가파른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산을 넘어 옆 마을의 작은 우체국에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가 담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농장으로 돌아온 박도현은 탈진한 채 마루에 주저앉았다. 강민준이 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어둠이 깃든 마당을 바라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과연 김진태는 23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정의감 넘치던 젊은 학자는 권력의 속성을 알아버린 중년의 관료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을까?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약속의 날인 금요일이 밝았다. 박도연과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패가 들려 있었지만 그 패를 제대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과연 김진태는 그들의 편에 서줄 것인가? 아니면 그 역시 최관룡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은 전고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농장으로 들어오는 흙길 위로 최관룡의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차량과 인원이 동원되었다. 마치 한가로운 농장을 점령하러 온 군대처럼 살벌한 기운이 농장 전체를 감쌌다. 최관룡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도연이 결국 자신의 협박에 굴복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박도연은 초조하거나 겁에 질린 기색 없이 고요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닭이 차치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화로와 함께 말린 약초가 담긴 함이 놓여 있었다. 바로 전설의 생명차였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군요. 선배님, 최관룡이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진작 이러셨으면 서로가 편했을 것을 늙으셔서 고집만 느신 줄 알았더니 아직 상황 판단은 하실 줄 아는 모양입니다. 박도연은 대답 대신 차심 몇 개를 집어 닭 안에 넣고 화로 위 주전자에서 끓는 물을 천천히 부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싱그러우면서도 쌉쌀한 약초 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다.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차를 우려냈다. 이 차는 아주 특별한 물건일세. 박도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찻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도 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탐하면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도 하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 차를 마실 자격이 있네. 그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 리 없는 최관룡은 코웃음을 쳤다. 궤변은 그만두시지요. 어서 차나 내놓으시지.
박도연은 첫 잔을 따라 최관룡 앞에 내려놓았다. 맑은 연두빛 찬물이 찻잔 안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최관룡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찻잔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다. 그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최관룡, 중령님, 방 안쪽에서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관룡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건장한 사내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불타는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그는 23년 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병사 강민준이었다. 네, 내 놈은. 최관룡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당신 손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죽었어야 했겠지요. 강민준은 한 걸음 한 걸음 최관룡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당신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에 저를 이렇게 살려두신 모양입니다. 23년 전 7월 12일 폭우가 쏟아지던 제7 연구구역, 당신이 박사님의 연구를 가로채고 당신의 다른 반역죄를 덮기 위해 당신의 부하들에게 우리를 향해 총구를 돌리라고 명령했던 그날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준의 외침은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그날 쓰러져간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최관룡의 범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최관룡은 당황했지만 이내 교활한 미소를 되찾았다. 미친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군. 여봐라. 저 미친놈과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 모든 증거를 없애버려. 그의 명령에 문 밖을 지키고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박도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예견한 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움직이지 마. 집의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열리며 전혀 다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눈사태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감찰실 소속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2 소총이 정확하게 최관룡의 부하들을 겨누었다. 수사관들 사이를 뚫고 중년의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는 바로 23년 전 박도현의 제자였던 김진태였다. 그는 이제 군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는 감찰실장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김진태는 박도현을 향해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최관룡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최관룡 대장, 본인은 감찰실장 김진태 준장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당신을 군형법 제47조 초병 살해, 제12조 반란, 목적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무슨 소리야? 이건 뭐하냐? 내 놈들이 감히 날... 시에. 최관룡은 발악했지만 김진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짓했다. 수사관들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서 대장 계급장을 떼어내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김진태는 박도현의 연구일지와 녹음기를 증거물로 내밀었다. 그 녹음기에는 방금 전 최관룡이 자신의 입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박도현과 김진태가 미리 짜놓은 함정이었다. 최관룡의 부하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모두 무기를 내려놓았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대장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몇 달 후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농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군 게이트는 국방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마무리되었다.
최관룡과 그의 부하들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생명차의 존재는 국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다시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농장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강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명예로운 전역증,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치유한 것은 박도연과 함께 땀 흘리며 밭을 일구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찾았다. 박도연의 얼굴에서도 수십 년간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는 잃어버린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들이자 동료.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였다. 그날 저녁, 두 남자는 평상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는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박도현은 잘 말린 가미프로 끓인 차를 강민준에게 건넸다.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차는 아닐지 몰라도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낸 삶을 축하하는 차로는 이만한 게 없지. 강민준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구수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단순히 쓴맛과 단맛이 아니었다. 상처가 아물고 정의가 바로 서고 마침내 되찾은 평범한 삶의 맛이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